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이란 제목의 책을 번역하신 서강대학교 이승엽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 책을 보니까 책도 좀 크고 안에 자료, 사진이나 그림도 많고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데요. 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목과 같이 생명 진화에 대한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류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이를 비판하는 다른 진화론자의 주장을 같이 토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국내에서 이런 토론 형식으로 진화론에 관련된 아마 최초의 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화론을 완성된 과학 이론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이론, 비판에 대한 의견들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과학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생명계연에 대한 유일한 과학 이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주류 진화론을 비판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는 것은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진화론의 각 주제는 완성된 이론이 아니고 현재도 활발한 학술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잠깐 보니까 A 이론, B 이론 해서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또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각각 다른 이론들을 좀 접해볼 수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진화론을 비판하는 건 종교적 관점에서 과학적 사실을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또 선입견을 갖고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진화론을 비판해온 학자들이 종교일 뿐이라는 생각은 일반인들의 어떤 선입견과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지 않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주류 진화론을 비판해오고 연구를 해오고 있었고요. 대중적으로 진화론을 비판하며 교과서 개편을 시도한 그룹이 종교를 가진 과학자 그룹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들도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고 또 이 책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선입견은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진화론 위주의 서적이나 진화론을 비판을 했던 일부 서적들은 네. 한쪽 관점만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이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토론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이 나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보다 보니까 진화론에 대해서만 계속 습득을 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그런 선입견을 좀 애초부터 갖지 않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책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각 주제별로 진화론에 대한 논쟁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책은 8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진화라고 했을 때 진화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크게 진화를 다음에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진화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시간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날의 생명체가 먼 과거에 존재했던 생명체와 다르다면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각 생명체의 종내에서 변화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이거를 우리가 소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정의는 다윈의 생명나무 그림처럼 현재 모든 생물들이 오랜 과거에 하나의 공통조상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진화로 봅니다. 우리가 단일 공통혈통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즉 모든 현대 생명체들은 최초의 단세포 생물로부터 생겨났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진화라고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정의는 생명체 변화의 원인이나 메커니즘을 언급하면서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돌연변이에 작용하는 자연선택의 메커니즘이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 번째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번 정의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네요. 예. 예. 근데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예. 1번 정의, 같은 종류의 변이는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과학적 사실인데요. 네. 이 증거를 가지고 2번 정의나 3번 정의가 가능하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에 대한 정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군요. 자, 그럼 생명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8가지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장은 중요한 이제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오래된 지층의 화석이 생명체의 공통 조상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지층에서 단순한 생명체의 화석이 나타나고 네. 최근의 지층에서 복잡한 생명체의 화석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화석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간 형태의 화석도 부족하고 네. 시대 순으로 화석이 나오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중간 형태로 잘 알려진 시조새 화석인데요. 네. 시조새 화석은 그리고 이 화석은 포유류하고 파충류의 중간 형태로 알려진 화석입니다. 이 2가지 화석이 중간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시조새 화석조차도 현재 일부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중간 형태의 화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유류 유사 파충류 화석들은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지금과 같은 그림은 크기를 일부러 맞춰놨는데요. 네. 실제 화석들은 크기가 매우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 우리가 이런 화석을 중간 형태의 화석으로 볼 수 있는가 많은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좀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화석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요. 우리가 캄브리아의 대폭발을 말하게 되는데 네. 화석에서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많은 생명체 화석들이 캄브리아에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 네. 때문에 많은 그 화석학자들이나 또 생물학자들이 진화론에 점진적으로 생명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실제 화석, 캄브리아기 화석에서는 그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1장 화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럼 2장과 3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예. 2장과 3장에서는 그 상동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네. 상동성과 분자적 상동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동물들의 해부학적 구조가 놀랍게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주류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진화의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유전 형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류 진화론자들은 생명체의 진화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일부 비판자들은 해부학적 상동성 자체가 공통조상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또 종의 상동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군요. 또 발생학에서도 논쟁이 있었다고요? 네. 발생학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척추동물의 배아는 발생 초기 단계에서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형되지 않은 공통조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그 유명한 해켈의 배아 발생도 그림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아의 단계적인 발생 과정은 종의 진화 역사를 반복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다수의 비판자들은 배아가 발생 초기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1998년 사이언스 학술지 논문으로 조작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좀 놀랍네요. 진화론에서 좀 자연 선택이 가장 좀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책에서 6장과 7장에서 자연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6장의 질문은 자연 선택에 새로운 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자연 선택의 기본 메커니즘은 변이한 개체가 그 속성을 유전하며 차등 번식함으로써 소진화가 일어나고 소진화가 오랜 시간 축적되어 대진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종내에 발생하는 소진화 자체도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고 소진화가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핀치새나 후추나방 같이 모든 자연 선택이 새로운 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자연 선택에 돌연 변이가 추가하면서 대진화의 가능성을 토론합니다.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돌연 변이가 종종 한정된 범위에서 진화에 이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비판자들은 돌연 변이와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거나 생명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규모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또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곤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8장에서는 분자 기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에 7장까지의 내용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책의 8장은 다른 7개 주제와는 다르게 네. 박테리아 편모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적 설계론 과학자들의 주장을 찬성으로 살펴보고 이에 반대하는 주류 진화론자들의 입장을 반대로 소개한 토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테리아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편모라는 꼬리를 회전시킵니다. 과학자들이 놀라게 되는 것은 편모에는 30여 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정밀한 나노 회전 모터가 존재하는데요. 그 구조가 전기 회전 모터와 매우 유사합니다. 네. 지적 설계론 진영에서는 이 박테리아 편모를 자연 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성의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진영에는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생소합니다.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적 설계론은 미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생명 기원에 관련된 이론인데요. 자연 선택의 진화론과 토론할 수 있도록 대한 과학 이론으로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윈은 모든 생명체가 자연 선택의 창조 능력으로 생겨났다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변이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복잡성의 구조가 과학적으로 밝혀진다면 그의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종의 기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다윈이 제시한 바로 그 복잡성의 구조를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은 진화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추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 이승엽 교수님과 함께 생명의 진화에 대한 8가지 질문이란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